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기 7분 정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내신 김민영 처장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예, 저는 지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입장이라 아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온다면 그 책임을 기꺼이 져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어쨌든 문재인 캠프에 이제 초대를 받았던 배경은 민주당의 혁신을 외부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었고, 실제로 그런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에 한번 그 정당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한번 배우고 싶었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이 선거에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캠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대선 평가와 관련돼서 무슨 좀 정치한 어떤 평가의 의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한 석 달 가까이 민주당 주변에서 함께 했던 것들에 대한 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민주당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 보니까 좀 놀란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문재인 후보 선대위를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분은 없고 10명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의 문제, 그리고 어떤 방침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누구도 주체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선거를 주도해 나가는 분이 누구인지가 끝까지 잘 확인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후보는 몇 가지의 과제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민주당 혁신의 과제도 치러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가 한 1년 만에 한 4차례의 당내 선거를 치르느라 이리저리 분열되어 있고 감정적 그 골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깊었는데 이런 거를 통합해내는, 그래서 당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까지를 문재인 후보 혼자서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5년 동안의 절치부심 속에서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국면마다 관철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했었죠.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당내의 제세력들의 일정한 견제나 혹은 비협조와 같은 것들 속에서 별로 원활하게 당내를 통할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것이 국민적으로 볼 때는 자기 당조차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일종의 이제 통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그런 세력에게 그런 세력이 국가를 맡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국민들이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신뢰가 없다라고 했었던 아까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레토릭 혹은 논쟁 속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져 왔었던 어떤 담론인데 실제로 변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문재인 후보가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제세력들이
그것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좀 신뢰받는 정치 세력으로 좀 거듭나기 위한 뼈저린 노력들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일정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민주당의 조직적인 변화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바라보았던 민주당 내부의 제세력들 중에 마땅히 그것을 책임지고 끌고 나갈 어떤 인사나 세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당장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 보면 그동안 계파 정치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들 해왔는데 그게 드러나 있는 게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지도 리더십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특정한 세력이 당 전체를 그러니까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기능한다. 그게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굉장히 변화나 혁신을 끌고 나갈 동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할 때 이건 좀 까놓고 이야기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즉 누군가 책임질 세력들에게 일정하게 힘을 몰아주고 그들의 책임하에 당의 변화를 끌어내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좀 평가하고 책임지는 이런 구조로 조금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몇 차례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점인데요. 이번 선거에 과연 어떤 이슈가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의제였는가라고 할 때 저는 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민주 진보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아젠다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혁신,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이후에 거의 선거를 죽수다가 2010년에 선거를 이겼을 때는 앞서 몇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나 무상급식과 같은 새로운 이슈로 어떤 정치사회적인 어떤 그 균열점들을 만들어냈었고 그럴 때는 이제 승리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과연 그런 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 균열점들을 만들어냈던 의제들이 있었나라고 할 땐 저는 잘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의제들을 만들어냈던 것은 정치 세력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시민사회 운동, 대중적 운동이 이런 의제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정치 세력들이 흡수해내고 정치적으로 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보통 해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시민사회의 책임이 좀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국민적인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그건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무기력에 대한 평가도 이번 대선 평가 과정에서 함께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역시 안철수의 새정치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의 새정치 구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그 이외의 세력들을 갈라내는 이슈가 아니었죠. 이것은 안철수 세력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낡은 정치 세력을 갈라내는 정치사회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즉 새정치의 칼끝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대선 막바지 3개월에 전면적으로 등장했었고 민주당은 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급급하느라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해왔었던 경제민주화나 사회복지 국가의 문제를 전면화하는 데는 거의 힘을 기울일 수 없었던 굉장한 역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의 새정치 구호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가 마지막까지 잘 규명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이게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대선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예, 마치라고 하시네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전 이번 대선이 경제 체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져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그것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라고 하는 것의 내용도 경제를 바꾸는 정치로 그 초점이 확실하게 이동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특권 세력 혹은 기득권층과 적절한 타협 속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에 의해서 머뭇거리는 모양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이라고 하는 것, 민주당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변화, 진보 세력의 변화도 저는 조금 다소는 내 알맹이가 빠진 새 정치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경제를 바꾸는 정치, 민생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화두를 붙잡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한성대학의 김상조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모임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이 평가를 하는데 경제학자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색맞추기에 제가 동원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아는 게 잘 모르는 분야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김영기 교수님께서 모두 발제를 하시면서 아마 이건 많은 어떤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요. 질 수 없는 선거를 2번 연속 졌다. 정말 이제 패배감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감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표현을 잘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달리 분석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동안에 한국 사회 또는 이제 정치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급변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질 수 없는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공감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이제 그 즈음에서부터 나타났던 이제 안철수 현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국 사회 내에서 직접 경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 8월, 2012년 8월 제가 다시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번 대선은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선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문외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의 핵심은 2가지 비전과 후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세울 건가라는 게 하나의 측면일 거고 2번째는 이 비전과 철학을 후보가 얼마만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체화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2가지인 것 같아요. 비전과 후보. 근데 제가 작년 8월에 귀국을 했을 때 이 2가지 측면 비전과 후보라는 측면에서 이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는데 이게 틀린 건가요? 물론 저도 마지막 순간에 선거 한 일주일 남기고 일주일 전부터 또는 이제 선거 당일날 SNS를 통해 가지고 돌아다닌 그 많은 어떤 부정확한 정보들을 보면서 저도 그 순간에는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몇 시간 못 가고 역시 이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 더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라는 이런 어떤 토대 위에서 시작하면 반성도 안 되고 성찰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 그냥 정말 비전문가의 피상적인 감상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전과 정책. 그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 측면에서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것이든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든 그 비전 또는 정책은 과거로부터 그냥 많이 얘기해왔던 것들을 다 그냥 모아놓은 거였어요. 새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전통적인 우리의 아젠다를 박근혜 후보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저도 고민을 하고 반성도 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을 비롯한 또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분파주의 또는 계파주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파 싸움에 매몰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많은데요. 근데 민주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이 고질적인 문제인 이 분파주의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고치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진보 진영의 특성상, 특히 한국 진보 진영의 특성상 근본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내세우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라고 판단되는 각계각층의 이익단체들이 내세우는 요구사항들을 다 공약에다 담습니다. 근데 하나하나는 옳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거를 다 쭉 열거해놓고 보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복지국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재벌도 개혁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출총제도 부활시키고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해야 되고 불공정 거래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쫙 열거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거는 이 경제 영역뿐이니까 그렇지만 더 나아가게 되면 제주 해군기지 문제나 한미 FTA 문제 등등 모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진보 진영이 내세운 모든 아젠다들을 다 그냥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약에다 담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민주당의 비전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거된 정책을 가지고는 대다수의 유권자들, 특히 무당파적인 어떤 중도층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민주당, 더 나아가서 진보 진영이 선거를 치를 때 보다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원인, 그러니까 비전의 측면에서, 정책의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실패한 원인, 또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지도 못하고 중도 낙마를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제기된 많은 어떤 문제, 많은 가치 제기에 대해서 그것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우선순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제들 중에서 나는 무엇에 우선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과제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합하겠다라는 그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선택과 관련된 비전의 측면에서 계파, 분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 계파나 분파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체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친노 비노의 논쟁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이 향후 5년간 집중해야 될 과제는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의 각각의 이익 세력들이 제기하는 그 과제들을
그냥 열거하는 방식으로 주워 담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면 저는 또다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이 다양한 과제들을 그 경중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후보 문제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후보 경쟁력에서 졌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저는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출발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2011년 8월 달에 이제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제 이제 잘 아는 지인들이 환송회를 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8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2011년 8월 초. 그때 부산에 계신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그때 뭐 후보들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 어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1년 8월 달에 2011년 8월 달에 2011년 8월 달에 문재인 후보 지금처럼 뭐냐면 이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2011년 말에 비로소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와서야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의 그 일주일 후에 안철수 후보는 선거 3달 남기고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뭐냐면 선거 3달여 남겨놓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대선에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게 명확해졌고요. 그리고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거는 이게 뭐 두 달도 안 남겨놓은 한 달여 남겨놓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조된 후보를 가지고 2007년 한나라당 그러니까 경선에서 실패한 이후 5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준비해온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단일화라는 어떤 이벤트나 바람몰이를 통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저는 거대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5년 동안 박근혜 후보는 이 이미지 하나 만들기에 전력을 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고 공약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가 아무리 베끼고 날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 이미지 하에 우리 사회의 어젠다를 끌고 들어왔을 때 이거는 박근혜의 몸에 배인 공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 3달 남겨놓고 출마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공약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한두 달 동안 그 세미나실 같은 데서 만들어낸 공약을 그 후보의 몸에다가 어떻게 얹어서 체화시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5년 후를 대비해서 새롭게 출발하되 모든 것을 다 쓸어 담는 방식의, 그러니까 근본주의에 입각한 하나하나의 요구들을 다 그냥 병렬적으로 쓸어 담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만들어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누구든 간에 나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내세우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세력을 대변하는 후보가 사실은 선거 훨씬 전에 국민들에게 나타남으로써 그 비전을 자신의 몸으로써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반성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민주당은 또는 진보 정당들은 다시 그러니까 여의도 의회 정치에 매몰되어서 시간 다 보내다가 그리고 또 선거 몇 달 앞두고 또 정책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 소집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도 못하는 공약 내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또 선거를 치른다라면은 패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토론입니다. SNS 컨설턴트인 유승찬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찬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민주당을 좀 세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실망을 넘어서 거의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의 74%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을 이번에도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광주 시민들의 81.5%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명박 정권보다도 더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령. 사람들이 싫어해서 지는 건지, 맨날 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지. 저는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뭐 대선 패배는 일정하게 예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민주당에게 뭘 요구하기도 좀 계면적인 상황이에요. 아까 그 첫 번째 발제하신 김태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총선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총선 평가 제대로 한 번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는 많은 제안들이 민주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뭐 민주당 혁신이라는 말도 이제 또 다시 이제 말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계파주의는 뭐 어느 정당에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리더십 없는 계파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정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다 보여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989년 미국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1989년이면 이제 미국 민주당이 3번 연속 대선에서 진 다음이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2번 연임을 했고, 그 다음에 부시가 당선을 했고, 그때 그 존 브라운이라는 미국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89년에 취임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죠. 3번 연속으로 진 정당. 이 계파 간의 느슨한 연대와 그 이전 투구, 이것이 횡행하던 때, 그리고 패배감과 무력감에 쌓여 있을 때, 그 존 브라운 위원장이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4년 뒤 선거만 생각한다. 4년 뒤에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그래서 4년 뒤 누가 후보가 되든, 그때 이제 클린턴이 후보가 됐는데, 누가 후보가 되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집약해서 자료집을 만든다.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데이터 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거시적 담론들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반성을 할 거냐 하는 문제. 보통 뭐 이른바 OECD 국가의 선거 평가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예산이죠, 예산. 선거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된 건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제 그냥 다 넘어가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고, 그 효율적으로 사용된 건지, 잘 사용된 건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집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SNS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지난 1년간 그 SNS상에서 이 민주당이 얼마나 언급이 됐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됐고, 약 한 910만 건 정도 민주당의 이름을 사람들이 입에 올렸는데요. 그 중에 긍정적인 단어는 한 20%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 같이 언급된 이 단어 중에 1위부터 쭉 살펴보면 불법, 의혹, 막말, 비판, 폭행, 혐의, 반대, 패배, 허위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 민주당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1년간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불신을 당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까 그 김상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길 수 있는 선거다,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런 정말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니까 뭐 혁신이라는 과제는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뭐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는데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12월 19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민주당 언급 건수가 한 68만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뭐 패배가 1위로 올라섰고요. 뭐 의혹, 불법 뭐 이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희망이 없다.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또다시 선거가 끝나자 이 1470만 표를 자기를 지지한 것처럼 또 얘기하는 여기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이 SNS 선거에 치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민주당은 SNS를 위해서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SNS에서 잘해주길 바랐을 뿐이죠. 가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27명인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프레임 전략이 됐든 메시지 전략이 됐건 이걸 통일한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안철수 캠프의 소셜미디어 팀장으로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SN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한 정당은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예산을 투여했고요. 미국에서 전략팀도 수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발단만 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비교해 볼 때 보수 논객들이 SNS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SNS는 20, 30, 40대가 노는 공간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는. 그럼 SNS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1989년에 시작된 미국의 데이터 선거가 가장 강력하게 꽃을 피운 게 이번에 오바마 재선 캠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바마 캠프는 250만 명의 트위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루스팀이라고 불렀죠, 그거를. 250만 명의 트루스팀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풀뿌리 주민조직과 결합을 합니다. 풀뿌리 주민조직과 결합을 해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SNS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을 기대하는 게 SNS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SNS라는 미디어의 특성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메시지 교류가 가능한 이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오프라인이 결합을 할 때 발생하는 이 상승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 미국 경합주 11개 주에서 10개 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령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는 그냥 민주당이 이기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 대도시에 있는 이 트위터 조직인 트루스팀과 이 풀뿌리 주민 조직이 경합주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선거 임박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가까워 방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는데 요거는 미국 민주당이 보여준 SNS를 활용한 사례고요. 이것과 우리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SNS를 대했던 태도, 이것들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거다 하는 거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적 담론들, 선거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민주당에게 한 가지 주문하자면,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를 좀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령 50대가 보수화 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50대 3,000명 표범은 세워가지고, 한 200개 정도 세부 설문조사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50대가 보수화되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 전문가들과 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뭐 이런 좀 현대적 의미의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토론자들의 시간을 자꾸 제한을 하는데요. 일단 뭐 한 10분 정도 지금 좀 하고 계시는 건데 더 길어지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예, 인천대학교 정치외교과 이준환입니다. 저는 그 선거하고 정치 제도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 2.6%포인트 차이가 후보가 매력이 없었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을 못 펼쳤고 전략이 일관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그런 그 사후적인 평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2.6%포인트 차를 이겼으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라도 선거 구도를 잘 짜서 그나마 이겼더라고 했을 텐데 사후적으로 이런 얘기를 그 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조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50대가 아니라서 아직 50대가 보수화 되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안철수 캠프에 가담한 또는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고 또 문재인 후보와는 뭐 조국 교수하고 문재인 후보와 저 셋이 대담한 경우를 빼고는 곁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 왜 어떠한 그 이유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는 다른 그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께서 얘기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논문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했었던 것, 그리고 얘기가 아직 안 됐었던 것만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전을 펼쳐야 될 때 그 투표 시간 연장 운동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 선거 전공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있는 바이고, 물론 증가하겠죠. 투표 시간이 연장이 되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뭐 시간을 한두 시간 늘려도 그렇고 이틀, 3일로 연장을 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연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시간을 쏟을까? 그리고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얘기를 안 할까? 뿐만 아니라 이 투표 시간 연장이 분명히 12월 달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이 부자 투표를 활용해달라고 캠페인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다면 투표를 더 효과적으로 현행 법규 체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주목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의견을 피력하는 바 있었지만 마치 제가 이제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도 빚은 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상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투표율이 향상이 되면은 특정 정당이 이득을 보고 특정 정당이 손해 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러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 같다.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승리할 것 같다. 라는데 너무 그 매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2030 세대에 주력하는 선거 전략이 짜여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으로 하여금 패착을 한 셈이 되지 않았는가. 뭐 저는 지난 연말에 그 미국의 그 SSCI 논문으로 이미 한국에서도 92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를 시뮬레이션해서 투표율을 100% 다 한 걸로 감안했을 때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다만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가 2번이 있었는데 그게 97년 대선하고 2002년 대선이었어요. 득표율의 격차가 1.6%포인트, 2.3%포인트 차에 불과했었던 선거였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이거는 오히려 손해보는 민주당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뭐 어쨌든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논문 쓴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선거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난망한 것인데 참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발표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구조가 변해나가고 있다. 5060 세대가 곧 10년 후에는 과반수를 점할 것이고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데 또 다른 측면은 간과를 하고 있어요. 영남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의 주소지 기반으로 현재의 2.5배입니다. 주소지 기반으로 유권자가 2.5배는 차이인데 민주당이 2.6%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인구 구성상 지역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다.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물론 김현태 교수님께서 이 세대 또 인구 지역의 분포가 고스란히 어느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식으로 가지는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임무를 세워야 되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인구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데에다가 민주당이 앞으로 쇄신의 방향 이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말씀 많이 드릴 만큼 아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네, 이철희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앞에서 다 해서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불리한데요. 짧게 하는 걸로 어떻게 좀 만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을 보면 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이른바 후보 책임론과 정당 책임론이 격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후보를 뽑은 정당은 뭡니까? 또 정당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정당을 내버려둔 후보는 또 뭡니까? 이게 서로 대립되는 쟁점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안철수 필승론인데 안철수 책임론이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필승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기지도 못한 후보가 대선 나가서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또 책임론이라는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가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근거도 없는 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저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짧게 하는 대신 좀 직설적으로 하면요. 제가 이제 정치평론 한다고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매일 여러 군데 나가니까 뭐 실시간으로 이러저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고 생중계로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는데 제일 답답했던 사례가 아무도 이제 대선 평가 토론회 가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졌을 때를 쳐다보면서 정말 민주당 한심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규정할 만큼의 팩트가 있었습니까? 제보를 받은 당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방송 해설하서 앉아있을 때는 저기 왜 국회의원들이 몰려가 있고 거기 왜 당의 선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정세균 대표까지 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증거가 뭐냐 이거죠.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디펜스를 해주고 싶어도 보수 논객이랑 붙어 있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버리 국정원 여직원 맞더군요. 그럼 제보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놓을 때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저는 진실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다루는 민주당의 역량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한심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것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어리숙하고 실제로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리숙하게 합니까? 그 다음날 터진 윤목 사건의 댓글 끄는 언론사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깔끔하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공당이라고 하고요. 10년을 집권했다는 민주당이 그런 건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강원도 재보궐선거할 때 펜션건이 딱 터지고 나서 재미본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옳다 이렇게 걸렸다라고 해도 또 덤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아줌마들이 한 선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는 실체가 맞다면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지금 50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50대는 민주화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기정사실화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역량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고 싶겠습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고 싶을 겁니다. 왜? 어렵게 어렵게 민주화를 이루어온 성취감이 있고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그거를 일거에 아무 증거도 없이 되돌리고 한다. 그렇게 규정한다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다면 갖고 있다면 그것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는 저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을 강요하듯이 밀어붙이면 저는 대중이 이제는 마냥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건데요. TV토론 보면 1차 TV토론도 제가 이제 생중계할 때 요즘은 종편 때문에 이게 참 본의 아니게 고역인데요. 가면 TV토론 끝나자마자 이제 평가 토론을 또 합니다. 1시간 넘게 하죠. 1차 토론 끝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제 설명할 길이 없고 해설할 길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정희 전 후보의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저 말을 꼭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반응들이 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야권 지지층에서 드디어 뭐 난리가 났다 그러고 그걸 제가 이어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김어준 총수가 하는 뉴욕타임스라는 데 나갔더니 김어준 총수가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보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대목에서 문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없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역량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에 나오고 정치에 입문한 지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했다 하면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분의 역사를 전전했을 때 그렇고 일반적인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 대목에서 뭔가 좀 차별화를 했다면 좀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후보의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거냐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면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느슨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얘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2002년을 철저하게 벤치마킹 하는 거였습니다. 답습하는 선거였죠. 그런데 2.0 버전이 아니고 마이너스 1.0 버전으로 답습을 했습니다. 세대로 보면 20, 30대를 중심으로 50세 이상과 대결하는 세대 전략을 구사했고요. 지역으로 가보면 영남 후보론에다가 PK에서 득표를 한 40%까지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 전략은 저는 100%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략적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한심한 얘기가 지난 총선 4월 총선 때 54.3% 했을 때도
보수와 진보가 득표율에서는 대등했다는 거였죠. 뭐 48대 48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총선보다는 대선이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20, 30대가 투표장에 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선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정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선거 왜 졌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선거잖아요. 전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을 다시 짚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예컨대 아까 제가 말했던 민간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이미 4월 총선 때 민간인 불법 사찰을 끈을 잘못 다뤘을 때 이미 한번 실패한 케이스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 다른 사건입니다. 한 번 당해보고도 또 그 실패를 답습했기 때문에 전혀 민주당은 4월 총선의 패배에 대한 교훈을 도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졌기 때문에 대선에 어떻게 하면 이기겠다라는 전략적 방침을 수정했느냐,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느냐, 저는 하나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전략에서 깨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아까 50대를 설명할 때 전략적으로 50대를 사실은 반기한 거는 맞습니다. 그죠? 20, 30대, 특히 40대까지 2040 세대 동맹만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투표장에 동원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50대 이상은 뭐 포기한 선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종편이나 아까 50대랑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역으로 가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사회,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 말고 지역사회로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집단이 3개 아닙니까? 그죠? 자영업자, 노인, 주부들. 이 3개 집단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집단들인데 민주당이, 지구당이 없어진 이후로 이 3개 집단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다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왜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왜 문재인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당원들에게 설명할 논리를 줬는지, 내지는 당원들에게 그런 열망을 제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은 속성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직 역량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주류가 50대고요. 그분들이 되게 종편을 많이 봅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면 종편에 나가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종일 텔레비 들여다보는 종편에 주로 제공되는 논리는 물론 미디어마다, 매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다양한 보수 논객들이 나와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는 종편을 시청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50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또 노인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종편 반대할 때 종편이 폭스뉴스가 되고 보수의 속된 말로 나팔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방치해버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도록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저는 종편에게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전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당 당원들이 힘이 나서 선거를 하겠습니까? 당직자 뽑는 선거에도요, 당원들만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공직자는 둘째 치고요. 이게 당원이라서 주는 페이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왜 당원합니까? 그 당원들이 열정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면 그만한 열망과 동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허투루는 게 민주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철수랑 대결할 때는 또 정당이 중요하다고 또 우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을 갖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저는 당원들을 선거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모랄이라는 것도 없고요. 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분들에게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없고 또 리더십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도체제는 2004년 지도체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2004년 때 열린우당 만들 때 당 지도부를 부상하셨던 분들이 여태까지 다 지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심적 위치에 계셨던 분 중에 지금 지도부 안 거쳐가신 분들 있나요? 아마 대부분 다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하나 못 만들어내는 정당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리더십 경쟁이라는 게 죽은 정당에게서 어떻게 역동성이 살아나겠습니까? 전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죽은 정당이 될 겁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경쟁에서 철저하게 살아남게 만들고요. 그 리더십이 책임지고 정당을 운영할 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패배한 민주당이 죽은 정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집단제도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한 사람 중에 온전하게 지금 대중선을 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민주당 대표는 리더십의 죽음입니다. 그 리더십을 뽑는데 당원들이 참여하게 해주나요? 당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게 만들고 있나요? 정당이 기본이 안 된 저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실체도 없는 조직 기반이 없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정당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강박하면 그 당원들이 저는 열심히 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지난 6.9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의 표가 반란표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집단의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새누리당은 그나마 조직적 실체를 갖고 있고요. 그것이 없더라도 지역사회에 가면 새누리당의 조직적 기반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른바 관변단체라는 것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정당 조직 이외에 자생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조직적 기반이라 그럴까 집단이 있습니까? 결사체가 있습니까? 다 허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었던 데다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진영 논리로 선거를 치르면 대단하게 잘 치른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래가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패인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다시 일어서려면 정당다운 정당으로 좀 재건하는 게 제일 급선무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은 제가 무식하긴 합니다만 막스 베버도 지도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당의 리더십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온전한 정당 아닌가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정당, 대표 맡으면 임기를 못 채우는 정당, 그런 정당에서 어떻게 수권을 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대중들이 갖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